2026년 1월 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매물 게시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12억 원이던 헬리오시티 83호가 이제 13억이 0만 원, 단 21일 만에 1억이 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행 대출 거절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된답니다. 현금이 더 필요하세요. 중개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3주 전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10월 15일 대책을 발표했잖아. 곧 떨어질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9월 넷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19%, 이전 주 0.14%, 그 이전 주 0.08%에서 계속 가속이 붙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발동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5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15억 8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 집계 이후 최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48%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이라 불렸던 상승률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9년 만에 역대 최대 폭이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은 누적 12.17% 상승했습니다. 연간 10%를 훌쩍 넘긴 것입니다. 김민수 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울 아파트 소유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규제가 강해질수록 집값은 더 오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성동구는 일주일 만에 0.59% 올랐습니다. 이를 52주로 환산하면 연간 30%가 넘는 폭등세입니다. 마포구 0.43%, 광진구 0.35%, 송파구 0.35%, 강동구 0.3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전통적인 강남 3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이미 너무 올라서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그 주변부, 그리고 강북의 성북구, 관악구 같은 외곽 지역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늘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증가했다.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핵심은 매물 부족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왜 900조 원 가계부채 시대의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둘째,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파산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당신이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당신은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2015년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은 사람들이 2025년에 느끼는 후회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미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강남이 폭발했던 2020년 이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이 지역들이 강남을 추월하는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 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는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부동산에 적용했을 때 현재 서울은 슈퍼사이클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강북으로 확산되고 거래량도 강북권이 급증하는 패턴. 이는 과거 2006년, 2017년에도 나타났던 전형적인 폭등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미친 가격에 집을 사고 있는 걸까요? 투기꾼일까요? 아닙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집값 강세, 지역 외 성북, 관악 등 외곽 지역의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실수요 중심의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김민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 더 기다리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 둘, 지금 당장 전략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서 명확하게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광기 어린 시장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그리고 왜 정부의 모든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왜 규제가 강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고작 16,412가구입니다. 직방 통계 기준입니다. 2025년 30일 493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48% 급감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R114 자료로는 더 비관적입니다. 29,961가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5년 42,611가구 대비 31.6% 감소한 것입니다. 어느 쪽 통계를 믿든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33.4%에서 2025년 36.8%로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 안에서 직장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동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메커니즘은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동되면 집을 팔아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다른 집을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은 팔지 않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가격이 오르길 기다립니다. 실제로 아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2,677개로 2025년 6월 27일 24,855개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매매 매물은 더 심각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2025년 10월 15일 이전 3,200건에서 2026년 1월 1일 800건으로 43% 급감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전세의 매매 전환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총 98,48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갱신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587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0년 300건 대비
1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자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지만 전세 매물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영끌을 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친척에게 빌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삽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풍선 효과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전통적 강남 3구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수요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강북과 서울 외곽입니다.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이 지역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넷째 주 기준 동대문구는 전주 대비 0.36%, 동작구 0.3%, 성북구 0.21%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0.16%에 그쳤습니다. 강남을 못 사니 강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더 서두릅니다. 지금 안 사면 강북도 못 산다.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가계부채의 폭발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1,896조 2영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보다 13조 8영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 885조 5영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16조 원 급증한 92조 7영억 원으로 전 분기 증가폭 12조 4영억 원보다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아니,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 공포가 비투와 영끌을 부채질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자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고 전세금을 빼서 현금을 만들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부모 자식 간 증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했습니다. 평균 증여액은 2억 3억만 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영원히 세입자로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신축 프리미엄의 극대화입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16,412가구 가운데 강남 3구는 고작이 100가구에 불과합니다. KB부동산 통계입니다. 나머지는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같은 외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도심입니다. 희소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분양된 서울 도심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0대 1을 넘었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1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당첨되지 못한 99%는 어떻게 할까요? 중고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 중고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근본적 문제는 공급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려 했지만 수요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서울에 살고 싶다는 욕망,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 이건 규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해질수록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645가구, 하반기 1만 2,330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5년 하반기에 분양된 물량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상반기 내내 매물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 속에서 가격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3일 PwC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 위기 규모는 약 12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신규 분양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7년, 2028년 입주 물량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급 절벽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믿고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립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공급을 막고 매물을 잠그고 공포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고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들은 매물을 못 찾고 결국 모두가 더 비싼 값에 사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규제의 역설, 강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급이 대규모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9년 전인 2006년, 서울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역대 최강의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6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11.6% 폭등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그 해에만 30% 이상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8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 인구는 1억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에 진입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는 규제만 강화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서울 집값도 멈췄습니다. 2009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2026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강력한 규제, 그리고 폭등하는 집값,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6년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가계부채는 약 50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96조 원입니다. 거의 4배가 늘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6년 60%에서 2025년 105%로 상승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통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리입니다. 2006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4.5%였습니다. 지금 2016년 1월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얼핏 보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습니까? 평균 4.8%입니다. KB국민은행 기준입니다. 일부 이금융권은 6%를 넘어갑니다. 고정금리 장기대출은 5.5%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규모입니다. 2006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8억 원이면 초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30억 원을 넘어갑니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는 평균 40억 원을 호가합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 83호가 2025년 12월 4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입니다. 2006년 대비 8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2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서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약 500만 원입니다. 1.7배 올랐습니다. 집값은 8배 올랐는데 소득은 1.7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 직장인은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물림 가속화입니다. 서울대학교 김세직 경제학부 교수는 2020년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850조 5,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공식 가계부채와 합치면 국내 가계부채는 2,712조 6,700억 원으로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숨겨진 부채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모두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트리플 규제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2%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연간 환산하면 12.8% 상승률입니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하자니 시장이 얼어붙고 건설 경기가 무너집니다. 규제를 풀자니 집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늘리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2006년 이후 집값이 멈춘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막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멈춘 것은 2022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금리와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 금리와 경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은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낮은 수준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금리는 동결 또는 소폭이나 기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을 막을 외부 충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에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봅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도쿄 아파트 가격은 연간 20%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그런데 버블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1989년 도쿄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제야 버블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비슷합니다. 공급 부족, 저금리, 유동성 과잉, 규제 무용론, 모든 조건이 버블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버블이 꺼질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어 있고 경기는 약하고 수출은 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06년의 데자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4배 늘었고 집값은 8배 올랐고 소득은 1.7배밖에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은 언젠가 터질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입니다. 2026년일까요? 2027년일까요? 아니면 2030년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폭발이 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의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김 부장, 다른 한 명은 이전무. 둘 다 같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비슷하고 가족 구성도 비슷합니다. 5년 전인 2021년 둘 다 손에 5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봄, 김 부장은 고민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어. 곧 떨어질 거야. 지금 사면 바보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언론은 집값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김 부장은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2022년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 왜 다시 오르는 거야?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17% 폭등했습니다. 김 부장이 5년 전 찾아봤던 강남 아파트는 그때 1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8억 원입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5억 원은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반면 이전무는 달랐습니다. 2021년 봄, 그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그는 5억 원의 부모님께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12억 원. 그렇게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재건축 아파트 전용 83호를 샀습니다. 2022년 집값이 잠깐 떨어졌습니다. 11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봐라, 손해봤잖아. 이전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른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2023년 말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3억 원, 2025년 16억 원,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19억 원, 이전무의 순자산은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원금 8억 원에서 7억 원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시작점에서 5년 후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신중했던 김 부장입니까? 과감했던 이전무입니까? 시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이전무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어도 중장기 하락은 없습니다. 지난 30년 서울 부동산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모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80만 가구입니다. 서울시 통계입니다. 서울 전체 가구는 약 400만 가구입니다.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 30억 원을 모으려면 연봉 500만 원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54년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전세나 월세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전세도 이제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2,677개로 6개월 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가율도 올라갑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021년 평균 60%에서 2025년 70%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세금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 30억 원이면 전세는 21억 원입니다. 전세도 서민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월세로 내몰립니다. 2025년 서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계약은 587건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입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월세로 사는 사람은 자산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일해도 가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물림 고착화입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족의 파산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평균 대출 비율은 67%였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3억 4억만 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은 6억 6억만 원, 이 6억 6억만 원도 대부분 부모 증여나 전세 보증금입니다. 순수 자기 돈은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13억 4억만 원을 30년 만기, 금리 4.8%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은 약 700만 원입니다. 연봉 500만 원, 직장인의 세후 월급은 약 4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을 갚으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빠듯합니다. 만약 실직하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부 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았습니다. 은행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외부 충격으로 집값이 급락하면 영끌족부터 무너집니다. 그들이 파산하면 은행 부실이 커집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위기가 옵니다. 2026년 현재 가계부채 896조 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912조 원입니다. 만약 집값이 3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명이 하우스 푸어가 됩니다. 집은 있지만 빚만 남습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16,412가구, 2027년도 비슷합니다. 202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절벽은 최소 3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3년 동안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105%,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더 이상 빚을 늘릴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금리가 급등합니다.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나리오. 이 경우 무주택자는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사회 불안이 커집니다. 두 번째, 외부 충격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시나리오. 이 경우 영끌족이 파산합니다. 금융위기가 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다음 파트에서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김 부장처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무리하게 영끌했다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 이 둘의 균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상황 1. 서울에 집이 없고 현금 3억 원 미만을 가진 무주택 실수요자.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째,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 접경 지역을 노리십시오.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이 지역들은 아직 10억 원 이하 물건이 있습니다. 교통이 좋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축 아파트를 찾으십시오. 2026년 현재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인근 아파트 전용 83호는 평균 9억 5억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시세입니다. 3억 원. 자기 돈에 부모님께 1억 원 빌리고 은행에서 5억 5, 0만 원 대출받으면 가능합니다. 둘째,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십시오. 넓은 평수보다 작은 평수라도 입지가 좋은 곳, 역세권 학군 재개발 가능성,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물건을 선택하십시오. 2026년 상반기는 매물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나오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비쌉니다. 셋째, 전세를 활용하십시오. 매매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15억 0만 원이라면 전세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규제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 2.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추가 투자를 고민하는 1주택자. 가장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첫째, 절대 팔지 마십시오. 서울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단기 조정이 와도 버티십시오. 2022년처럼 10% 떨어져도 결국 다시 오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둘째, 추가 매수는 신중하십시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배우자 명, 의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십시오. 또는 서울이 아닌 지방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신도시를 노리십시오.
2026년 부산, 대구, 광주는 서울보다 상승 여력이 큽니다. 한국부동산원 전망입니다. 셋째, 대출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금리가 낮은 지금 장기 고정금리로 최대한 빌리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실질 부채 부담은 줄어듭니다. 2021년에 4억 원 빌린 사람은 지금 그 돈의 실질 가치가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상황 3. 서울에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 또는 자산가.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자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2026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습니다. 북한, 미중 갈등, 중동 불안, 만약 전쟁이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부동산도 타격을 받습니다. 자산의 30%는 달러, 금,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배분하십시오. 둘째, 양도세 중과를 피하십시오. 2026년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는 최대 75%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미만 보유 시입니다. 국세청 기준입니다. 집을 팔아도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차라리 증여나 상속 전략을 쓰십시오. 자녀에게 10년간 5억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없으면 위기 때 버티지 못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상황 4. 이미 영끌에서 빚이 많은 하우스 푸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첫째, 절대 패닉셀하지 마십시오.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팔지 마십시오. 2022년 패닉셀한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오릅니다. 버티십시오. 둘째, 대출 만기를 연장하십시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면 은행과 협상하십시오. 30년을 35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업이나 재테크로 현금 흐름을 늘리십시오. 주말 알바, 프리랜서, 주식 배당, 예금 이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월 10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이 0만 원입니다. 넷째, 최악의 경우 임대를 고려하십시오. 집을 팔지 말고 전세를 주고 당신은 더 싼 곳으로 이사 가십시오. 시세 차익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전략,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원칙. 첫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비상금으로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달러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원화 약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현재 달러 환율은 1,320원입니다. 만약 북한 리스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 미국 국채, SP500, ETF 같은 상품에 자산의 20%를 배분하십시오. 셋째, 금에 투자하십시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2026년 1월 금 가격은 온스당이 100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이 500달러까지 전망합니다. 금 ETF나 골드바를 소량 보유하십시오. 넷째, 절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지 마십시오.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떨어지면 파산합니다. 안전 마진을 두십시오. 대출 비율은 60%를 넘지 마십시오. 다섯째, 정보에 투자하십시오. 부동산 카페, 유튜브, 전문가 리포트를 꾸준히 보십시오.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2025년에 옳았던 전략이 2026년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십시오. 여섯째, 심리를 관리하십시오. 공포와 탐욕을 이기십시오. 모두가 사라고 할 때 팔고 모두가 팔라고 할 때 사는 역발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만큼은 예외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세금을 공부하십시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세금을 모르면 수익의 절반을 국가에 빼앗깁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합법적 절세 방법을 찾으십시오. 2026년 상반기 구체적 액션 플랜. 1월에서 3월 매물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설 연휴 이후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이때가 협상의 기회입니다. 급매물을 찾으십시오. 4월에서 6월 입주 물량이 조금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상반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더 비쌉니다. 7월에서 9월 하반기 입주 물량 1만이 330가구가 쏟아집니다. 이때 시장이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 대부분이 외곽입니다. 강남이나 마포 같은 도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10월에서 12월 2027년을 준비하십시오. 2027년 입주 물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급 절벽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조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따르십시오. 서울 부동산은 30년간 우상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600만 명으로 전국의 절반입니다. 그 가운데 서울은 950만 명입니다. 이 집중은 계속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운명을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 아파트 시장은 19년 만에 최대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해질수록 집값은 더 오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고 매물이 잠기고 수요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합니다. 가계부채는 896조 원으로 GDP 대비 105%입니다. 집값은 30년간 8배 올랐지만 소득은 1.7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 불균형은 언젠가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발이 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 16,412가구, 공급 절벽은 최소 3년 지속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 김 부장처럼 기다리다가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 둘, 이전무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2015년 강남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지금 승자입니다. 2026년, 지금 행동하는 사람은 2035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과감하게 실행하십시오. 서울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양극화 심화 금융위기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따르십시오. 장기적 우상향을 믿되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십시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30대가 서울 아파트 사는 법, 영끌 전략의 명암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부와 안전을 기원합니다. 머니 벙커였습니다.